네, 안녕하십니까. 웹 개발자가 알면 좋은 HTTP 발표를 맡은 최준이라고 합니다. 네, HTTP 뭐 그렇게 간단한 거 나 다 아니까 안 들을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이번에 쉽게 이해하고 기억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재밌고 가볍게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써부터 사고. 컴맹인가요? 내가 아까 됐는데. 영상이 이렇게 나가나요? 하시면 돼요. 네, 앞에 다시 하나 되겠죠? 네, 제 발표는 이렇게 6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HTTP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HTTP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신가요? 방금 그 HTTP 그냥 주소창에 적을 때 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주소창에 쓰는 거 아닌가? 이런 대답이 나왔다면은 이번 발표를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공부를 해봤다. 그러면은 HTTP는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의 줄임말이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네, HTTP는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의 줄임말인데요. 그럼 여기서 이게 어떤 의미인가까지 설명을 해줘야 좋은 개발자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각 단어들을 제가 알아보면서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이 어떤 의미인지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하이퍼텍스트입니다. 하이퍼텍스트는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하이퍼링크를 통해 독자가 한 문서에서 다른 문서로 즉시 접근할 수 있는 텍스트 문서를 말하는데요. HTML에서 앞에 그 HT가 이 하이퍼텍스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이퍼텍스트는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텍스트 문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트랜스퍼 프로토콜 함께 볼 건데요. 이건 그냥 영어 단어 해석입니다. 트랜스퍼는 전송이라는 의미고 프로토콜은 규약, 즉 약속이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이 단어들을 합쳐서 한번 의미를 알아보면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은 인터넷상에서 정보 전송을 하는데 사용하는 약속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HTTP는 인터넷상에서 클라이언트 서버 간의 요청 응답으로 정보를 주고할 수 있는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HTTP는 주로 HTML 문서를 주고하는 데 사용했는데요. 요즘은 하이퍼텍스트뿐만 아니라 모든 데이터, 예를 들어 이미지나 동영상 등등을 전송하는데 또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HTTP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HTTP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HTTP를 더 깊게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HTTP의 특징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각각 하나하나 알아보면서 깊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 TCP/IP를 이용한 응용 프로토콜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트워크 공부를 하면 많이 보는 그림이죠. HTTP는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 속하는 프로토콜인데요. HTTP가 이렇게 IP 지도를 찾고 그다음 통신을 연결하고 이런 걸 혼자서 다 하면은 오늘 발표가 끝나지 않겠죠. 그래서 HTTP는 그런 일들을 해주는 TCP나 I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동작하는 프로토콜이라는 뜻입니다. 이 그림에서처럼 HTTP가 가마에 타 있고 TCP와 IP가 가마에서 HTTP를 위로 얹고 열심히 통신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은 커넥션리스 프로토콜이라는 특징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꾸 이런 방송사. 네, 커넥션리스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요청을 보냅니다. 그럼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적절한 응답을 보내겠죠? 이게 HTTP의 기본 동작인데요. 여기서 서버가 응답을 보낸 후 클라이언트 서버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바로 끊는다는 것이 커넥션리스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HTTP는 왜 이런 커넥션리스라는 특징을 갖게 되었을까요? 서버에서 응답을 보내고 연결해서 지속하고 있으면 서버 리소스를 계속 사용해야 됩니다. 따라서 서버 리소스를 많이 사용한다는 단점이 있겠죠.
여기서 보면 강아지들 하나하나가 이렇게 연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그 연결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이런 강아지들을 산책시키는 주인, 즉 서버가 굉장히 힘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서버에서 응답을 보낸 후 연결을 끊어서 서버에서 유지하는 자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특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웹 서비스에서도 연결을 바로 끊어서 접속 유지를 최소화해서 더 많은 요청이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세 번째 특징인 스테이시리스 프로토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스테이시스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연결이 끝나면 서버가 클라이언트 상태를 보존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클라이언트가 보낸 요청을 서버가 기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HTTP 서버를 오징어 게임의 5일남 할아버지로 라고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은데요. 클라이언트가 계속 요청을 보내도 까먹어서 서버가 너가 뭐라고 그랬지? 이렇게 말 안 하면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같은 데이터를 받고 싶어도 동일한 요청을 또 계속 서버에게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서버가 상태를 유지하고 이전 요청을 기억한다면 이전에 보냈던 요청 또 보내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HTTP는 스테이시레스라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따라서 HTTP는 모든 데이터를 그때그때 넘겨야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스테이시리스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데 HTTP는 왜 스테이시리스를 사용하게 되었는가? 그런 장점을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점으로는 HTTP 서버 디자인이 간단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으로 상태를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 정보를 관리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서버의 부담이 덜어지고 별도 추가 정보를 관리하는 어려운 로직이 없기 때문에 서버 디자인이 간단해지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버를 확장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HTTP는 모든 데이터를 그때그때 변하기 때문에 서버가 하나 고장나도 다른 서버로 바로바로 다시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새로운 서버가 추가되어도 문제없이 통신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HTTP는 서버를 확장하기 쉬운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HTTP도 단점이 있어요. 스테이시리스도 단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상태 유지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텐데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인증과 로그인입니다. HTTP는 스테이시리스이기 때문에 한 번 로그인을 해도 다음번 요청에 까먹기 때문에 다시 한번 로그인 정보를 보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증과 로그인을 매번 새로 인증하고 로그인해줘야 한다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쿠키와 세션인데요. 이 쿠키는 뒤에서 한 번 더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HTTP 특징인데요. 바로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라는 특징입니다. HTTP는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자원을 요청하고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자원을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각각으로 독립적으로 되어 있어서 각각 확장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HTTP는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청과 응답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약속인 것입니다. 자, 앞에서 HTTP가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주고받는 약속이라고 했죠? 그럼 이제 어떤 것을 약속한 것일까요? 바로 지금 볼 HTTP 요청 응답 메시지를 어떻게 보내자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요청 응답 메시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HTTP는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이런 메시지 구조를 가지고 정보를 주고받자고 약속을 한 것이 바로 HTTP인데요. 그렇다면은 요청과 응답 어떻게 주고받는지 하나만 알면은 이제 다 끝난 것인가요?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HTTP 요청 메시지와 응답 메시지는 큰 구조는 이렇게 같은데 아쉽게도 여기 스타트 라인이 미세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차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것은 HTTP 요청 메시지 구조인데요. 아까와 다르게 여기 메시지 바디가 없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HTTP 요청 메시지에도 바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불안정하고.
네. 그리고 요청 메시지와 아까 응답 메시지에서 스타트 라인만이 다르다고 했는데요. 그럼 이제 요청 메시지의 스타트 라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청 메시지의 스타트 라인은 HTTP 메서드, 요청 대상, HTTP 버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HTTP 메서드가 중요한 것으로 뒤에서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HTTP 응답 메시지 구조입니다. 큰 구조는 아까 HTTP 메시지와 비슷해 보이죠? 하지만 여기 스타트 라인이 아까 봤던 요청 메시지와 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스타트 라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응답 메시지 스타트 라인은 HTTP 버전, 상태 코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HTTP 상태 코드가 중요한 점으로 뒤에서 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아까 말했던 HTTP 요청 메시지의 스타트 라인에서 중요한 HTTP 메서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요청 메시지 스타트 라인을 한번 돌아보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HTTP 메서드는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수행하려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여기 HTTP 뒤에 있는 요청 대상의 URL에 있는 리소스에게 어떤 동작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HTTP 메서드인 것이죠. HTTP 메서드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저희는 중요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앞에 5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get 메서드입니다. get 메서드는 그림과 같이 리소스를 조회할 때 사용하는 메서드입니다. 아까 앞에서 봤듯이 스타트 라인 뒤에 요청 대상이 있었죠. 그 요청 대상의 URL에 있는 리소스를 조회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바로 get 메서드입니다. get 메서드는 검색을 할 때도 사용을 하는데요. 검색도 특정 조건 리소스를 달라 이렇게 하는 게 검색이죠. 그렇다면 이제 특정 조건을 서버로 넘겨줘야 됩니다. 그런데 HTTP의 get 메서드는 서버로 데이터를 보낼 때 아까 봤던 메시지 바디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쿼리 파라미터라는 것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쿼리 파라미터는 무엇인가 하면 요청 대상의 URL 뒤에 물음표를 하고 키밸류 형태로 형식을 작성하는 것이 쿼리 파라미터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get 메서드는 서버로 데이터를 보낼 때 메시지 바디가 아니라 쿼리 파라미터를 사용한다. 이거를 기억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포스트 메서드인데요. 포스트 메서드는 서버에게 데이터를 줄 테니까 이 데이터를 서버에서 처리해달라고 할 때 사용하는 것이 포스트 메서드입니다. 포스트 메서드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는데요. 데이터 등록 추가부터 이렇게 특정 작업 수행 요청까지 거의 대부분 많은 일들을 포스트 메서드를 사용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트 메서드는 서버에서 뭔가 큰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거의 포스트 메서드를 사용하는데요. 포스트 메서드에서 핵심은 리소스 URL에 포스트 요청을 했을 때 그 요청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지 리소스마다 각각 미리 정해놔야 한다는 것이 포스트 메서드의 핵심이었습니다. 다음은 풋 메서드인데요. 풋 메서드는 리소스를 대체할 때 사용하는 메서드입니다. 폴더에 파일을 복사할 때랑 비슷한 행동을 하는데요. 폴더에 파일이 없으면 파일을 생성하고 파일이 있으면 파일을 덮어 쓰죠. 이것과 같이 풋 메서드도 리소스가 없다면 거기다 리소스를 새로 생성하고 리소스가 있다면 기존 것을 날리고 그 리소스를 새로 넣어주는 것입니다. 풋 메서드를 리소스를 수정할 때 사용한다고 아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명확히 말하면 대체할 때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리소스를 수정할 때는 어떤 메서드를 써야 할까요? 바로 지금 볼 수 있는 이 패치 메서드입니다. 패치 메서드는 그림의 패치 노트처럼 리소스를 일부 수정할 때 사용하는 메서드입니다. 그런데 패치 메서드를 지원하지 않는 서버들도 있어서 그런 경우는 포스트 메서드를 사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딜리트 메서드입니다. 딜리트 메서드는 이름에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듯이 리소스를 완전히 삭제하는 메서드인데요. 따라서 굉장히 조심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림에서처럼 리소스 삭제해주는데 그림 봤다고 앞에 들은 내용들을 기억에 삭제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응답 메시지에서 스타트 라인에서 중요한 상태 코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응답 메시지 스타트 라인을 다시 간단히 보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HTTP 상태 코드와 상태 코드 설명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HTTP 상태 코드는 서버에서 클라이언트에서 받은 요청이 처리되었는지 실패되었는지를 응답할 때 알려주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로 HTTP 상태 코드입니다.
비상태 코드는 세 자리 숫자를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100의 자리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100의 자리 숫자에 따라서 크게 하는 일들이 나눠지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미래에 새로운 상태 코드가 정의되었다고 해도 100의 자리 숫자를 보고 이 상태 코드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겠구나라고 대충 유추할 수 있습니다. 각 상태 코드가 하는 일들은 이렇게 다음과 같습니다. 각 번호대에서 자주 사용하는 주요 상태 코드들을 적어놓은 것인데요. 여기서 볼 것은 100번대 상태 코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400번대, 500번대는 모두 에러 응답에 관한 것인데요.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400번째 상태 코드는 클라이언트 요청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수정하지 않는 한 똑같은 요청을 계속 보내도 요청이 계속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500번째 상태 코드는 서버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클라이언트가 같은 요청을 계속 보내고 있는 와중에 서버 내부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클라이언트 요청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이 400번대, 500번대의 상태 코드의 차이점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인데요. HTTP 요청 응답 헤더 중에 중요한 것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HTTP 요청 응답 헤더가 뭘까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드롭바의 극정 동점 헤더골 할 때 그 헤더가 아닙니다. HTTP 요청 응답 헤더는 HTTP 통신에 필요한 메타데이터로 요청 응답 메시지에 관련한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HTTP 메시지 구조에서 노란 부분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이제 이 헤더에서 중요한 헤더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중요한 헤더는 바로 컨텐트 타입 헤더입니다. 이 컨텐트 타입이 하는 일은 HTTP 메시지 바디에 데이터 타입을 설명하는 헤더입니다. 이 컨텐트 타입 헤더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데이터를 받는 쪽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지 이 컨텐트 타입 헤더를 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컨텐트 타입 헤더의 값이 이미지다. 그러면 이미지를 처리하는 로직을 실행해야 되고 컨텐트 타입에 제이슨이 들어있다. 그럼 제이슨을 파싱하는 로직을 실행해야 되는 등 이 컨텐트 타입 헤더를 보고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한 헤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헤더는 로케이션 헤더입니다. 로케이션 헤더는 다시 이동해야 할 리소스의 위치를 알려주는 헤더입니다. 로케이션 헤더는 리다이렉션과 자주 사용하는데요. HTTP 상태 코드에서 300번대를 사용하고 로케이션 헤더에 이렇게 URL을 넣어주면 그 URL로 리다이렉션 하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그리고 로케이션 헤더는 포스트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포스트 요청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등록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왔으면 상태 코드에 200일 크리에이티드를 넣고 로케이션 헤더에 그 생성된 리소스에 위치를 넣어주는 방법으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다음 중요한 헤더는 set 쿠키와 쿠키라는 헤더입니다. 그럼 먼저 이제 이 쿠키가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쿠키는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HTTP 특징 중에 스테이트리스의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웹 브라우저가 서버로 자동으로 전송하는 데이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계속 한번 진행해 보면서 쿠키가 어떻게 HTTP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지 HTTP 헤더와 함께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쿠키는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상태를 유지하는데 사용하는 수단입니다. 따라서 서버가 상태 유지에 필요한 정보를 쿠키에 넣어서 클라이언트에 보내주는 것인데요. 아까 봤듯이 포춘 쿠키처럼 그 정보를 쿠키 안에 넣어서 클라이언트에 보내주는 것입니다. 이제 클라이언트가 쿠키를 보낼 때 서버에서 응답 메시지에 여기 있는 set 쿠키 헤더에다가 쿠키의 값을 넣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클라이언트에 보내게 되는 것인데요. 클라이언트는 응답 메시지를 받으면 set 쿠키 헤더가 있다. 그럼 거기서 쿠키를 꺼내서 자신의 웹브라우저에 쿠키 저장소에 쿠키를 저장해 줍니다. 그 후에 클라이언트가 다시 그 서버로 요청을 보낼 때 먼저 쿠키 저장소를 뒤집니다. 쿠키 저장소를 뒤졌는데 쿠키가 있다. 그러면은 쿠키 있는 값을 꺼내서 요청 메시지에 쿠키라는 헤더에다가 쿠키 값을 넣어줘서 다시 서버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쿠키 안에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이 쿠키가 웹브라우저가 서버로 자동으로 전송하는 데이터라고 했는데요. 쿠키가 저장소에 쿠키가 있다면은 클라이언트 즉 웹브라우저가 쿠키 저장소에서 쿠키를 꺼내서 쿠키 헤더에 넣어서 바로 보내주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으로 전송하는 데이터라고 했던 것입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캐시 컨트롤 헤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캐시 컨트롤 헤더는 캐시 사용 시 필요한 헤더인데요. 그럼 여기도 역시 캐시가 뭔지 먼저 알아봐야겠죠. 서버가 데이터를 응답을 하는데 클라이언트에서 매번 똑같은 요청이 온다면 매번 똑같은 응답을 내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려줘야 하는 데이터가 굉장히 크다. 그러면 항상 똑같은 응답을 내려주는 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버에서 클라이언트에게 내가 내려준 응답을 캐시에서 가지고 있어라 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캐시는 응답을 잠시 저장하는 저장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캐시를 사용할 때 이 캐시 컨트롤 헤더가 사용이 됩니다. 캐시 컨트롤 헤더는 캐시 메커니즘 제어를 위해 사용하는데요. 서버에서 이 헤더를 사용해서 캐시의 수명, 동작 방식을 설정합니다. 따라서 응답 메시지에 캐시 컨트롤 헤더가 있다면은 클라이언트는 그 서버의 응답을 캐시 저장해 놓게 되는 것입니다. 캐시와 관련된 중요한 헤더들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한번 찾아서 공부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 헤더까지 다 했다가는 집에 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히 소개만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의 HTTP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HTTP는 인터넷상에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요청 응답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HTTP 메소드, 상태 코드, 헤더들이 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자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런 약속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웹 개발자로서의 역량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의 발표가 여러분의 웹 개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